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좀 늦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제 발표를 좀 압축해서 조금 당길 수 있으면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일반적으로 농촌 경제, 농촌도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건지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이 농촌 지역의 2,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걸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기초생활권이라는 정책들 속에서 포괄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지자체에 주는, 그래서 지자체가 그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농촌 하면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아직도 이 농업 위주의 기반 산업이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농촌 고용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 37% 정도 비농업 부문의 고용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경영 규모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1.4헥타. 그리고 경영 주체들이 연세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경영 주체가 43%가 될 정도로 연세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농업 생산 그 자체가 굉장히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벼를 심는 그 농번기라고 할까요? 5월달, 그 다음에 벼를 베는 이 수확기 10월달 이럴 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은 그 농한기에는 여전히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 실업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농촌 경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침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촌 경제를 측정할 자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개 농가 소득과 도시 근로자 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농업 소득만 가지고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그거보다도 가계 지출이 거의 2배 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농가 소득을 도시 근로자 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한 65% 수준, 그러니까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경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산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자, 이런 논의가 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한 측면에서는 농가를 유형별로 육성을 해서 정말 농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농가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중소농 혹은 영세농들은 농업 외의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농촌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현지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이 농촌 지역의 이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고 2, 3차 산업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동안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응답이 역시 그 일자리,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밖에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80년대 초부터 소위 노무현 소득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1983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특산단지라든지 농어촌 휴양단지, 소위 그 관광농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공단지 개발 이런 그 소위 그 2, 3차 산업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농공단지입니다. 농촌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도시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대략 한 전국에 350개 가까이 되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체들이 한 5,000개 정도 입주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고용을 하는 인력이 대략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83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인데요. 그래서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여기 입주 기업의 고용 실태를 한번 보시면은 현지 주민들을 취업하는 것이 대략 한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 그러니까 비록 농촌 지역에 공업단지를 만들고 외부에 있는 공장을 유치를 했지만은 정작 농촌 지역 주민들의 취업이라든지 혹은 농촌 지역 원료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만큼 연계고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반성,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 개발이라는 것이 흡사 옮겨다 난 심은 나무처럼, 아니면 물 위에 바다에 떠 있는 무슨 바위 섬처럼 그 지역 경제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이렇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80년대 말 9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농촌 지역의 유휴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토지랄까 집가 이런 것들도 공업 용지를 싸게 구하는 이런 메리트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장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입주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런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보다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농촌 관광 개발, 이런 소위 농촌 환경이라든지 농촌의 여건, 자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2, 3차 산업들을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89년부터 2007년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한 3천억 정도를 들여서 전통식품 한 800개, 산지가공장 한 300개, 이렇게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 농촌 관광 개발을 위해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360개소, 관광농원 400개소, 이런 식으로 쭉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돌이켜보면은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판로가 제한되어 있고, 등등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90년대 말에는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 직접적인 보조 이런 부분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접근 이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소위 지역의 여건, 부존 자원을 기초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지리적 표시 제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바탕을 둔 어떤 특산물, 예를 들어서 무슨 고창 복분자라든지 순창의 무슨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농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지역 연구 산업이라든지 지역 특구, 그리고 향토 산업, 신활력 사업, 이런 여러 부처에서 여러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2, 3차 산업을 결합을 해서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것이지만은 정말 많은 부처에서 너무 예를 들면은 소규모로 분산해서 접근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낭비 요인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표에 순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고추장 이런 것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가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RIS 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역 특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규모 사업들을 분산 추진함으로써 상당히 그 재정 낭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다. 제가 2006년에 이런 그 농촌 지역 개발, 복지 지원 이런 체계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연구 결과가 2007년 3월 달에 우연하게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아주 혼이 났던 그 전보 신문에서 문제가 됐던 기사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농촌 개발사 부처별 엇박자, 중복 투자, 한 마을에 100억 직원, 뭐 부처 중복 농촌사업 어렵다. 대단히 예를 들면 소규모 분산에 의한 비효율과 중복 추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심각하게 제기된 정도가 아니라 저 자신도 이게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 연구원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까지 처했던 일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너무 여러 부처가 각자 전부 다들 막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특화 산업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산업 부문 이것을 선정을 해서 소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하 관련 어떤 계획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이 산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현재 있는 인구들도 현장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그 유형들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소위 농촌이라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지역 특산 농산물 아니면 지역이 아주 고유한 여건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의성 같으면은 마늘을 가지고 이것을 가공하고 기능성 마늘하고 이제 브랜드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성주의 참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체험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등등 1, 2, 3차 산업을 이제 복합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기가 됐고요. 마침 새 정부에 들어와서 소위 그 기초생활권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그 지역에 살고 떠나지 않고서도 소위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 이런 것을 보장해주자 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 부전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성화, 차별화된 산업 이런 것을 개발하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소위 그 포괄보조 제도입니다. 포괄보조 제도가 그 이제 본문 자료에는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11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210개나 되는 단위 사업들 이것이 예산으로 치면 한 3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만은 이것을 5개 지역별로 그 다음에 19개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크게 24개 사업군으로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일일이 꼬리표가 붙어있던 그런 돈들을 좀 재량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을 살려서 특화 산업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인접 지역과 연계 협력 사업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포괄 보조금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용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최근에 보면은 이 고창, 정읍, 순창 이 세 개 시군 모두 다가 복분자 생산에 특화가 된 지역입니다. 이제까지는 고창만 고창대로 열심히 복분자 생산, 가공, 유통해서 복분자. 정읍은 정읍대로, 순창은 순창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복분자 광역 클러스터 이런 것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과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그 중에서 봉화, 영양, 청송, 그리고 강원도 영월 이런 지역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 사과의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가공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투자의 어떤 효율성 같은 걸 높이고 브랜드화를 예를 들면 광역 브랜드화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예를 들면 접경지역 시군들이 모여서 이 생태 관광을 같이 하자든지 한약재 생산에 특화된 지역들이 모여서 한방약초 산업을 공동 추진하든지 이런 식의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포괄 보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특화산업 개발과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 성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런 새로운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의 새로운 접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보완 발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지역 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 부존 자원 이런 걸 바탕으로 일시군 일특화 산업을 발굴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뭐랄까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어떤 기술, 경영 혹은 자본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관련되는 제도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되는 거라든지 특화산업 단지나 지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비록 큰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서도 2, 3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 나름대로 이제 지역 특화 산업을 선정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보면은 자기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해서 2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이런 것들을 잘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창업 보유,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과거의 농업기술 농촌 지도소인데요. 시군마다 있습니다만은 문경에 가면 최근 오미자를 가지고 2, 3차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해서 대단히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기술도 없고 사업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거기 와서 오미자 가공 사업을 예를 들면 소위 학습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을 하려면 그것이 나름대로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가지고 품질이 관리되고 차별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체인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지역 특화 산업을 전문 단지로 좀 묶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강경에 있는 젓갈이라든지 영광의 굴비 혹은 이천 도자기 이것은 무슨 어떤 공업단지 안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장 일대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그 지역에 어떤 집적된 업체가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향토성이라든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전문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우리 흔히 일반 그 공업단지에 준하는 진입도로나 공업용수 여러 가지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역특구제도로 지정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든지.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지리적 표시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인정하는. 그래서 기존에 정부가 하는 여러 부처에서 하는 정책들을 좀 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 포괄보조 제도입니다. 이게 대단히 그 획기적인 제도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포괄보조의 규모, 이것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사실 그 중에서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하나의 기능별 사업군을 보면은 한 2천억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전국에 160, 예를 들자면은 세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특화사를 육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같으면 한 15조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지역 공간 이것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식경제부 아니면 뭐 다른 부처에도 나름대로 그런 예산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사업 예산들을 좀 광특회계로 이관을 해서 포괄보조금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방이 재량과 말이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는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의 일부는 뭐 예를 들면 행안부가 일부는 뭐 농식품부가 일부는 또 국토부가 여전히 이렇게 나누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종합계획으로 부처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포괄 보조로 받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 사업 계획으로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부처, 그 다음에 인접 지역 이것과 연계를 좀 강화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부처별로 예를 들면 농식품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활역 사업이나 향토 사업 등등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대로 또 지역특구 뭐 선도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향토 지식산업이니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이런 사업들을 좀 묶고 그 사업비들을 묶어서 포괄 보조를 하고 인접시군과 가공유통시설, 품질관리, 브랜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경북 북부에 예를 들어서 고추, 그 고추 이야기를 하면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이런 데가 모두가 고추 생산지입니다. 고추 우리나라의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이 가축 가공 공장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가지.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은 20% 밖에 안 되는데 정작 자기 시군에 다 하면 이건 뭐 농식품부 업무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처도 다 비슷한데 이런 부분 인접시군 주산단지에 있는 인접시군이면은 이것을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브랜드도 좀 광역화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농촌지역 관리부처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부에 와서 상당히 조정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일반 농산어촌이라 해가지고 120개 시군은 농식품부가 그 다음에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접경지역 그 다음에 도서지역 중에 일부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그 다음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같은 농어촌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각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나라에서 말이죠. 이 부분들을 좀 이 농촌 지역에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하되 다만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낙후 지역 같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보조율을 좀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다가 재량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곳이 소위 그 지역발전위원회인데요. 지역발전위원회가 현재처럼 예를 들면 재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이것을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예산만으로도 지역발전위원회가 확실하게 좀
그럴 때 이것이 서로 중복이라는 이런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광역사업 같은 것을 촉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지역 특화산업 육성법의 제정. 이 법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역 특산품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쉬운 예로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춘천 지역에 가면 한 300여 개가 춘천 닭갈비라는 간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방배동에도 춘천 닭갈비 집이 있고 저 거제도 옥포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춘천하고 어떤 관계냐? 아무런 원료하고 무슨 그럼 춘천에 걸 갔으냐? No. 그럼 레시피? 아니다. 정부 정한 이름만 춘천 닭갈비다. 그랬을 때 이것이 춘천 닭갈비라는 게 분명히 그 지역 명칭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치되어 있다. 방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산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미천으로 예를 들면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법 이런 것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법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목적이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 들어가고 계획 수립이나 혹은 그 지원 내용과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저는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 지적 재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뭐 이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하면은 지리적 표시 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정부에서 상표법에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똑같은 목적의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서둘러 이렇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정말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걸 미천해서 지역의 고유한 특화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